오늘은 이제 CNN 관련해 가지고 이제 크게 세 가지 태스크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얘기하는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이랑 그다음에 이제 탐지, 이제 디텍션, 그리고 분할, 세그멘테이션 이 세 가지의 태스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냥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좀 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해서 빠르게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오퍼레이션들이 있고 뭐 어텐션도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뭐 트랜스폼 같은 것도 활용하긴 하는데 이 기본적인 틀 자체는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활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컨볼루션 연산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태스크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이제 이미지가 딱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태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전에 정의된 클래스를 만들어 둬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개든 고양이든 뭐 여기 뭐 새든 뭐 어떤 이제 분류 클래스가 있으면은 이러한 사전 클래스를 미리 정의를 해 둬야 되고요. 이 사전 클래스를 이제 이미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가 판별을 하는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을 적용을 합니다. 보통 필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을 적용을 하는데 이미지를 필터링을 하게 되면은 무엇이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이 X를 이제 이미지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즉 우리가 이 웨이트라고 하는 컨볼루션 웨이트를 곱해주게 되는 방식입니다. 필터링을 하면 우리가 이 아웃풋을 가지고 피처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필터링을 거쳐요. 그러면은 뭔가 엣지, 경계 부분에 대한 특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몰폴로지컬 인포메이션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추상적인 형태의 이미지의 특징들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을 거치게 될 텐데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함수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컨볼루션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자체를 우리가 어떤 피처 맵이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연산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이제 표현을 할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미지 자체는 우리가 실수값들의 이제 텐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텐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라고 했을 때 얘는 공간상에서 표현되는 녀석입니다. 우리가 RGB라는 세 가지의 채널을 갖고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 가로의 길이만큼의 표현할 수 있는 레프레젠테이션 개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미지, 특히나 컬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H 곱하기 W 곱하기 3이라는 이제 텐서로서 매핑을 시켜주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지라는 이 텐서를 가지고 피처 맵으로 변환을 시켜주는 이 과정이 컨볼루션이고 이 피처 맵은 결국에는 이미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연산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이제 H 곱하기 W 곱하기 어떤 뭐 채널의 개수는 잘 모르지만 이런 텐서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H 프라임 W 프라임 그다음에 C 프라임이라는 이런 함수로 매핑을 해주는 녀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특징들을 계속 반복을 시켜가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인코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필터링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많이 썼지만 요새는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하냐면은 얘를 인코딩한다. 인코딩 한다 아니면은 임베딩 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연어 처리 같은 경우에도 특징 벡터를 만들어 놓고 그 특징 벡터들을 가지고 여러 연산들을 통해서 어텐션을 뽑아내거나 아니면은 분류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죠. 이 비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자체가 차원이 워낙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들이 많아서 얘를 가지고 한 번에 분류를 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h 곱하기 w 곱하기 3인 녀석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 조만한 텐서, 이 C는 이제 채널은 아니고 클래스의 개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아니면은 뭐 아까 뭐 있었죠? 뭐 새든 아니면은 뭐 사슴이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의 개수만큼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보통 인코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피처 임베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되게 많은 용어들이 계속 발전을 해 왔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같은 용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가지고 특정한 특징을 추출을 하는 그 과정, 우리가 피처 익스트랙션이라는 용어를 처음에 많이 썼고요. 네, 아니면은 요새는 인코딩이나 인베딩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니까 논문에서 이런 용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필터링이나 아니면은 컨볼루션들을 곱해서 특징들을 추출하는 과정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자연어 처리든 비전이든 상관없이 이 피처가 결국에는 공간상에서 분포되어 있는 어떤 매트릭스 또는 텐서로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하나의 예를 들어 픽셀 하나의 값들을 우리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우리가 결국에는 이미지를 분류할 수 있는 특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게 컨볼루션 연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컬러 히스토그램 같은 것도 예전에는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컬러 스페이스를 표현을 할 때 RGB 컬러 스페이스라는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뭐 SI였나요? 예, 요 컬러 스페이스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원기둥 모양의 원뿔 모양의 그런 컬러 스페이스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 하나의 RGB에 이제 0에서 255 값을 갖는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밝기 정보, 그 다음에 세추에이션 정보, 그 다음에 인텐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축약을 해서 컬러 히스토그램을 만들긴 하는데, 우리가 요새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어차피 얘네들은 수식적으로 계산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거를 쓰든 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RGB 표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미지를 임베딩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결국에는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 특징들을 결국에는 연산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픽셀에서 그 다음 옆에 있는 픽셀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처 매핑을 이제 시켜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레디언트 정보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가 결국은 이제 뭐 레드 컬러 스페이스죠. R 정보가 위에 있다가 갑자기 값이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급격한 변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이미지를 봤을 때 이 픽셀에서 옆으로 넘어가면은 뭐 다른 문체일체로 변화를 한다. 라거나 아니면은 뭐 개구리 같은 이미지가 있을 때 다 초록색인데 갑자기 빨간색이 확 피크가 뛰었어요. 이럴 경우에는 뭔가 다른 부분에 뭔가 구조물들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그레디언트 값들이나 아니면은 픽셀 정보들, 아니면은 이제 엣지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레디언트 맵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터링 하는 과정 자체는 결국은 이 픽셀 하나하나의 값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레디언트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방식이다. 이게 피처 임베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이 픽셀들을 잘게 쪼개요. 그 다음에 피처 임베딩을 시켜서 우리가 인코딩된 이미지들을 가지고 어디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 분류를 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이제 피처들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채널들에 대한 정보를 각각 분리를 해서 임베딩을 한 다음에 합치는 방식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CNN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h 곱하기 w 곱하기 3인 이런 픽셀들을 가지고 어떻게 임베딩을 시켜준다 그랬죠. 이제 클래스의 개수만큼 임베딩을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서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이렇게 줄어드느냐는 이제 절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 F라는 애는 이제 F1과 F2와 그다음에 좀 가가지고 FN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서브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함수들을 조합을 해서 생성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점이라고 하면은 합성함수입니다. 합성함수. 네, 합성함수는 뭔지 아시죠? 이 함수들을 여러 번 이제 덮어 씌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쓰면은 F1, F2, F3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FN의 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성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특징들을 점점 추출을 해 나가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게 HW3을 가지고요. 얘를 HW64라는 채널로 피처 임베딩을 많이 수행을 해줘요. 이게 컨볼루션에서는 특히나 이 피처의 채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프로버빌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가지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이미지에 대해서 특징을 좀 많이 추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관점에서 우리가 이 채널 수를 늘리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채널 수를 늘리는 과정 이렇게 다양하게 늘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뭐 128, 그 다음에 뭐 256, 그 다음에 뭐 512, 2배씩 늘려가다가 점점 다시 줄어가지고 이제 뭐 3이든 아니면 뭐 10이든 아니면 뭐 100이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타겟 클래스의 개수만큼 줄여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피처를 최대한 일단 많이 뽑아놨다가 거기서 이제 셀렉션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수가 뭐 많건 적건 뭐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정답에 가까워질 확률 자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이제 수행을 하고서 결과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을 텐데 이 필터들의 웨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이제 필터들의 웨이트 지금 얘는 뭐 11 바이 11의 컨볼루션 이제 필터가 있을 텐데 11 바이 10이라면은 이제 총 11개의 격자가 있는 그래서 11개 있어가지고 총 121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 그런 컨볼루션 필터들이 되겠죠. 그런 이제 필터들의 웨이트를 조정을 하면서 우리가 이 피처를 잘 추출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양이들 이미지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만약에 아웃풋 자체가 갑자기 도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예측은 틀린 게 되겠죠. 그러면은 페널티 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과정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결국에는 뉴럴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에 여러 가지 필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이트들을 곱해서 이제 히든 피처를 생성을 하고 또 두 번째 피처를 곱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퍼셉트론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히든 레이어가 점점 늘어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딥 뉴럴 네트워크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한 퍼셉트론과 딥뉴럴 네트워크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히든 레이어의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난다.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딥뉴럴 네트워크 안에 이제 하위 집합으로서 CNN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는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아토믹한 그런 뭐라 하죠? 뉴런들이 그냥 하나 존재하는 건데 컨볼루션들은 뉴런이 아니라 뉴런 자체가 하나의 필터로서 텐서로서 표현이 된 필터로서 존재를 하는 녀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백프로퍼게이션 방식 자체도 엄청나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CNN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필터가 곧 파라미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컨볼루션 연산을 계속 곱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가 피처 맵이 되는 거고요. 이거 하나가 또 피처 맵이 되는 거고 이거 하나가 또 피처 맵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컨볼루션 연산들을 점점 곱해져 나가면서 우리가 피처 맵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인풋 이미지가 하나가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F1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F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단계는 이미지에다가 F1을 결합한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F2에 F1에다가 이런 방식을 결합한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이제 보면은 이 F1이라는 함수는 웨이트를 곱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F2 같은 경우에도 W2를 이제 곱하는 방식일 텐데, 그러면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얘를 우리가 F2라고 해볼게요. F2는 이제 W2에 F1이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F1입니다. 네, 그 다음에 F1 같은 경우에는 이제 W1에 i를 곱한 녀석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단순하게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도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니까 아예 그냥 W2, W1 곱한 녀석에다가 i를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얘를 좀 더 축약을 해가지고 이 두 번의 컨볼루션 연산을 곱할 거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웨이트만 곱해버리면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비선형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W라는 변수 하나로 퉁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 피처 맵의 연산은 컨볼루션은 선형적이긴 하지만 비선형성을 추가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F라는 녀석의 구성 자체는 우리가 웨이트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더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다가 논리니어한 어트리뷰트를 추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어떤 함수인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선형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을 구했을 때에도 그냥 어떻게 됐건 간에 뭐 W라는 이제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함수,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는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함수로 이제 선형적인 변환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 컨볼루션 연산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축약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렐루를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프트맥스나 아니면 시그모이드 아니면 하이퍼블릭 탄젠트 이런 함수들을 이제 추가를 해주게 될 텐데 이러한 방식을 추가를 함으로써 비선형성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심플한 리니어 트랜스폼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논리니어한 이퀘이션이 생성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을 다룰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점들이 이 함수들 하나하나 자체가 특징들을 뽑아내는 함수예요. 얘네들을 하나로 합칠 수 없고 비선형적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단순하게 심플한 이퀘이션을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비선형 이퀘이션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이 비전 태스크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처 맵 내부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예시를 좀 보긴 하겠지만 아웃풋들을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생성이 돼요. 피처맵들이 생성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피처맵들은 비선형적이고 이 피처들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부가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NN을 블랙박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아웃풋이 중간중간 생성되는 피처맵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프트맥스 자체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자체를 블랙박스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액티베이션 펑션들을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느냐라고 하면은 이 컨볼루션 자체, 컨볼루션 연산 자체는 선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선형적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하지 않고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게 학습 속도가 되게 빨라지거든요. 왜냐면 연산 자체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성능이 매우 안 좋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가장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렐루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적용이 가장 크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시그널들을 이제 뭐 전자 쪽에선 이런 회로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논리 게이트들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인풋들을 가지고 또는 하나의 인풋들을 가지고 여러 개의 게이트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한 게이트들은 컨볼루션이라는 연산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고요. 걔네들의 결합 등을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프로퍼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랄게요.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요 하나의 이제 피처맵 의 아웃풋을 만들어내 보면은 어떨지는 몰라요. 근데 인풋으로부터 어떤 함수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조합을 통해서 최종적인 아웃풋 에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시켜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 인풋으로부터 들어온 웨이트, 이 곱해진 컨볼루션 필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체인룰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자체는 이게 엄청나게 옛날부터 발전이 됐다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컴퓨터 비전이라는 세스크 자체는 최근에 많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그 CNN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그냥 간단한 필터링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비전 때 이제 많이들 배우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필터링 방법들이 있어요. 뭐 엣지 디텍션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소벨 필터라든지 아니면 뭐 가우시안 필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블러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 그걸 가지고 이제 유사한 점들을 찾고 분포를 일치시킨 다음에 분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컨볼루션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 필터링 자체를 알아서 선택을 해준다. 어떤 필터를 사용할지 알아서 선택을 해준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알렉스 넷이라는 게 처음 이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Image Classification with Deep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이 논문에서는 이 피처 맵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으로 정성적으로 정의를 했고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미지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시를 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처 맵을 보면은 대충 뭐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이미지를 인코딩한 피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인코딩을 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코딩이라는 단어, 인베딩이라는 단어, 뭐 이러한 내용들이 뭐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특징들을 압축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디컴포지션이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이 피처들은 결국은 원래 이미지에서 중요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스펙트럼들 아니면은 피처 맵들을 가지고 이미지 분류를 수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미지를 분류를 해가지고 어떠한 클래스에 속하는지 이런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특정한 구분 영역에서 이건 이제 드네피질인데 이제 여기서 어느 부분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됐는지 이런 거를 이제 구분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옛날이긴 한데 이 컨볼루션이라는 연산 자체에 대한 커그니션, 인지적인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은 이 논문에서는 여기는 컨볼루션을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 자체에서 피처라는 게 뽑아져 나오는데 이 피처는 사람이 인지하는 영역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인지적인 관점에서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처럼 모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논문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를 적용을 하는 이 에리넷이라는 것도 되게 초창기에 나왔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이 연산 자체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약간 좀 무시를 받던 그런 논문이었는데 다시 재조명을 받았죠. 그래서 이 논문들에서 이제 처음 제안을 했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결국에는 인풋 이미지를 넣어서 컨볼루션을 여러 번 수행을 하고 이거를 이제 피처를
조금 줄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로의 분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알렉스넷이라는 거를 처음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네트워크들이 계속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 이 아웃풋이 지금 1000이라는 숫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이 1000개의 어레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걸 의미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클래스의 개수예요. 네, 그래서 이 어레이에 이제 각각의 엘리먼트들이 쭉 해서 총 1000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네들이 각각의 숫자들로 표현이 될 거예요. 이 지금 실수라고 되어 있죠. 이 실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이 각각은 어떤 거냐면은 얘가 지금 첫 번째 엘리먼트잖아요. 이 인덱스는 0이긴 하지만 이 0번 클래스 1 확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이 어레이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는 우리가 확률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레프레젠테이션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990, 뭐 8번째 클래스 1 확률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999번째 클래스 1 확률 뭐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얘를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PI라는 거를 이제 나타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냐라고 보면은 이 PI들의 합은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PI들은 전부 다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즉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확률을 다 더하면은 1이 나와요. 예. 확률의 모두 전체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의 값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1이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라는 변수 자체는 0에서 1 사이에 실수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음과 같이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마이트일 확률이 지금 가장 높아요. 예를 들어서 뭐 0.5라고 합시다. 나머지를 다 합치면은 0.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벡터가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벡터가 나왔을 때 이 벡터만 보고서 우리가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0.95 나머지를 다 합쳐야지 0.05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이미지는 최종적인 아웃풋 벡터라고 하면은 네, 요 벡터를 이제 아웃풋 벡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웃풋 벡터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클래스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는 결국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 벡터를 만들어내는데 각각의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레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거고요. 그거를 우리가 max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하나만 추가를 해볼게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구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인풋 이미지가 CNN 인코더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CNN 인코더는 컨볼루션 오퍼레이션들이 연달아서 쭉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F라고 이제 했을 때 얘네들 중간중간에 이제 피처맵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중간중간에 피처맵들이 나오게 될 텐데 우리가 최종적인 아웃풋 피처맵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처맵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냐면은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더라는 데에다가 이제 넣습니다. 네,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더는 보통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이미지는 우리가 h 곱하기 w 곱하기 3이라는 이 텐서로 구성이 되는데 이 f는 이제 보통 작으면 한 32까지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사이즈가 32 곱하기 32 곱하기 뭐 1024
뭐 요 정도로 이제 피처 맵을 생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수가 1024개고 가로 세로의 길이가 32 픽셀인 이런 피처 맵들을 만들어 내고요. 이 F라는 게 결국에는 인코더니까 2를 붙일게요. 얘는 아래 H 곱하기 3을 우리가 아래 32, 32, 뭐 1024로 매핑을 시켜주는 그런 인코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논리니어한 팩터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F 얘가 바로 얘로 변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 단계가 거쳐지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의 개수만큼 피처맵이 변환되면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가변적이에요. 모델의 구조나 아니면은 풀링 레이어의 개수 아니면은 컨볼루션 필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요 채널들이 달라지게 되니까 뭐 그냥 대충 이 정도로만 바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클래시피케이션 헤더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을 얘를 1차원 벡터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예요. 즉 우리가 1단계에서는 이 F라는 L을 우리가 이 F를 다시 써볼게요. 네. 아래 32 곱하기 32 곱하기 1024라는 L을 어떤 식으로 매핑을 해주냐면은 아래에 똑같아요. 1 곱하기 32, 32, 1024 얘로 매핑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은 뭔 차이냐?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랭크가 3인 텐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랭크가 1인 텐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래튼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에는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가로의 길이가 32, 세로의 길이가 32, 그 다음에 채널이 뭐 1024개인 이런 텐서로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을 거지만 얘를 플래튼 시킨다. 즉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1이 빠졌네요. 네, 1 곱하기 1 곱하기 요 길이가 32 곱하기 32 곱하기 1024라는 그런 리니어한 벡터로 1차원 1랭크를 가진 이런 이제 랭크로 매핑을 시켜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거를 하냐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DNN의 퍼셉트론의 인풋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차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나의 차원만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원의 이 엘리먼트들을 딥 뉴럴 네트워크인 퍼셉트론에다가 넣어가지고 우리가 간단한 퍼셉트론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덴스 레이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덴스 레이어는 그냥 이런 거예요. 이 숫자들이 있을 때에 어떤 웨이트들을 이제 곱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뭐 얘도 뭐 이렇게 뭐 매핑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레이어의 채널 수를 점점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많이들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1 곱하기 1 곱하기 뭐 32 곱하기 32 곱하기 뭐 1024 얘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은 뭐 아래 뭐 1024 정도로 막 줄여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이 레이어 개수가, 피처의 개수가 있어요. 얘를 우리가 퍼셉트론에다가 매핑을 시켜가지고 채널 수를 확 줄이고, 그 다음에 뭐 아래 뭐 1024 정도로 한 번 더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아래 뭐 1000 정도로 이제 줄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헤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여기다 쓰면 좀 애매하니까 하나는 이제 플래튼이라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하고요. 얘는 랭크를 변환시켜주는 애고요. 두 번째는 이 채널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피처를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매핑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채널 감소를 할 수 있는 덴스 레이어를 곱해서 채널 수를 점점 줄여 나가고요. 최종적인 100개의 채널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아래 10, 1000이라는 이 리니어한 벡터를 얻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프트맥스라는 아웃풋을 통과를 시켜서 확률을 얻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맥스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좀 다뤄보면 좋겠지만 뭐 이번 시간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 아웃풋,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CNN 인코더를 통과를 되면은 결국에는 이미지의 피처를 한데 모아놓은 어떤 피처 맵이 생성이 된다.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 헤더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들기 위해서 또 다른 피처 임베딩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피처 임베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공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피처 임베딩은 벡터상에서 일어나는 피처 임베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 확률은 결국에는 특정한 클래스의 1 확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확률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할 때 KL 다이버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피처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냥 간단한 이미지 분류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픽셀 단위의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자세를 추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별로 구분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연구는 이게 뭐 이미지가 사람이냐 개냐 고양이냐 이런 크게 다른 영역들을 구분했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뭐 그냥 질병 분류를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세포 이미지를 딱 갖다 놨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게 암인지 정상세포인지 절대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우주의 그 은하 있죠. 은하도 이제 왼쪽으로 꺾인 나선 은하인지 오른쪽으로 도는 뭐 나선 은하인지 뭐 이런 거를 분류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해요. 그다음에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로그인 하실 때 많이 보던 이미지인데 캡처 같은 거에도 적용이 돼가지고 이런 이미지의 분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물며 그 픽셀 단위로 구분을 해서 그냥 이 항공 영상 아니면 드론으로 찍은 영상에서 도로를 찾는 거 이런 것도 뭐 가능하다. 아니면은 이제 바닷속에 잠긴 물고기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사람의 어떤 자세를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아니면 어떤 스테이터스인지 이런 것들도 판단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미지 캡셔닝이라는 분야가 예전에 있었어요. 요새는 LLM 쪽에 다 흡수가 되긴 했는데 이 이미지를 보고서 설명을 써주는 그런 태스크들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이미지 캡셔닝 하던 사람들이 확 떴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예 그냥 멀티모달 막 이래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어서 뭐 랭귀지와 비전을 결합된 모델들도 요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한 이제 크리에이티비티한 그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러한 태스크도 많이 적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시다, 나는 컨볼루션을 아신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컨볼루션을 잘 모르신다 라고 하면은 컨볼루션 연산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수학적인 내용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는 좀 더 줄어든 피처 맵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즉 채널의 연산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아웃풋을 만드는 방식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이제 컨볼루션을 가지고 여러 개의 채널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연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을 그냥 컨볼루션 인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컨볼루션 헤더는 빠지긴 했는데 인코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피처 맵들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풀링이란 연산을 통해서 사이즈를 줄입니다. 이게 채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늘어나니까 메모리가 버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링이란 연산을 도입을 해서 사이즈를 줄인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C라는 거, Fully Connected Layer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FC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컨볼루션 헤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계산하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칸 한 칸씩 움직이면서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스트라이드라든지 아니면 패딩이라든지 이런 속성들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로 패딩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아마 컴퓨터 비전 시간 때 배웠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컨볼루션을 알고 있으면은 이렇게 계산을 했었지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컨볼루션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컨볼루션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읽어가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매트릭스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곱하기랑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리셉티브 필드라는 얘기도 이제 계속 요새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컨볼루션 필터 자체가 곱해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지면은 이 컨볼루션이 결국에는 한번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정보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지면은 계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모델이 무거워진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를 하면서 요새는 그냥 대부분이 3x3의 필터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토치라든지 아니면은 텐서라든지 이런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이런 함수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 제가 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풀링 레이어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 풀링 레이어를 가지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입니다. 그래서 이 맥스 풀링 같은 경우에는 이 4분으로 나눠 가지고 가장 큰 값만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이 영역에서는 6이 가장 크죠. 이 영역에서는 8이 가장 커요. 이 영역에서는 3이 큽니다. 이 영역에서는 4가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값만 가져오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처 맵이라는 건 결국은 대표성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만 가져오는 이유, 평균을 내서 가져와도 돼요. 근데 우리가 왜 큰 값을 가져오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피처 맵 내부에서 그 값들이 여러 가지 존재할 거잖아요. 이 값이 클수록 중요하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이고 그 절대값이 커질수록 중요한 피처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스 풀링을 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평균을 내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이 정보를 희석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피처만 가져온다라고 봤을 때 그냥 가장 큰 값만 가져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값을 가져오는 맥스 풀링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그냥 간단해요. 컨볼루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CNN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CNN을 가지고 어떠한 피처들을 뽑아내는가.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게 아까 그 그림 있었죠. 그래서 컨볼루션 인코더, 그 다음에 어떤 피처 맵이 나오게 되고 얘를 가지고 헤더를 통해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무엇인가.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 라고 하면은 최종적인 아웃풋이 확률로서 나타내서 특정한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의 함수로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내용들, 뭐 풀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수업에서 배웠을 테니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는 걸로 하고,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요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네, 그러면은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텍션하고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이에요. 클래시피케이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태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에 비해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디텍션을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의 확장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이미지가 있으면은 픽셀 하나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픽셀 하나가 어디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태스크를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양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고양이 그림이 있는 픽셀은 고양이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뭐 풀이 있는 픽셀들 뭐 이런 데는 이제 뭐 풀로 구분이 될 테고, 뭐 산이 있으면은 산으로 구분이 될 테고,
하늘이 있으면은 하늘로 구분이 되는 이런 픽셀 하나하나의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결국에는 픽셀 와이즈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라고도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반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은 무엇이냐 라고 보면은 목표 자체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랑 비슷해요. 하지만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디텍션이라는 애는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와 사이즈를 동시에 찾아내는 태스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있으면은 이 강아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강아지인지 해서 XY 좌표, 그 다음에 이 박스, 그리고 이 박스가 어느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주는 태스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약간 다른 버전이긴 한데 이게 같은 강아지라도 이게 개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개체들을 구분을 하는 게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거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말 그대로 픽셀 단위의 구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라고 이제 하면은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RW3, C라고 할게요. C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가지고 어떠한 벡터로서 매핑을 한다 그랬죠? 이 소문자 C입니다. 이 클래스의 개수만큼 구분을 해서 이 클래스의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우리가 타겟 클래스로 삼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수행이 되느냐라고 이제 보면은 이미지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오겠죠. H 곱하기 W 곱하기 C라는 녀석이 들어와 가지고 이 원본 사이즈랑 동일한 아웃풋 비처맵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의 개수만큼 이렇게 생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를 가운데 이거를 그냥 넣어 볼게요. 예, C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채널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클래스의 개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려는 클래스가 만약에 1000개가 있다 라고 하면은 이 1000개에 해당하는 피처맵을 생성을 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의 픽셀에 대해서 우리가 1000개의 벡터를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000개의 벡터는 곧 얘네들이 하나하나의 확률로서 존재를 해서 이 가장 확률이 높은 픽셀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태스크가 아니에요. 물론 학습 방식이나 구현 방식이나 아니면은 정확도 측면에서는 매우 난이도가 있는 태스크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의 이미지를 클래스로 분류해서 픽셀 하나하나 단위를 클래스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의 픽셀을 뽑아와 가지고 이 이미지가 이 픽셀이 어디 클래스에 속하는지 구분하는 태스크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고 이제 봤을 때는 얘는 공간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간 정보를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표현하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contextual information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은 spatial information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스페이셜 레졸루션이라는 그런 단어도 사용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다 그냥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 이미지 하나하나의 픽셀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픽셀이 전체 이미지 영역에서 어디 부분에 존재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태스크를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 정보가 결국에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공간 정보가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게 그냥 그 이미지 내에서 고양이가 그냥 딱 존재하기만 하면은 하늘에 날고 있건 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건 아니면 벽에 붙어 있건 상관없이 그냥 고양이가 있으면 고양이의 이미지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 픽셀의 정보를
공간 정보, 즉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이나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으로 매핑을 해서 연결짓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하나하나의 뭐 경계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픽셀의 구분이 중요한데, 어떤 픽셀의 구분이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경계 픽셀의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디텍션은 그냥 위치를 찾아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물체를 찾아가지고 분류를 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하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픽셀 하나하나를 구분을 하다 보니까 가장 애매한 게 경계 부분의 픽셀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확도를 내는데 측정하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요새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이 객체들의 구분이 지어지는 그 픽셀들, 이 경계 부분에 대한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픽셀 기반의 여러 가지 모델들이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을 뭐 유넷 같은 그런 모델이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넷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크게 세 가지 시리즈예요. 컨브넷, 그 다음에 세그넷, 그 다음에 유넷. 요거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네트워크다. 이 이전에 FCN이라는 게 있기는 했지만 요거는 그냥 간단한 모델이었고,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요 세 가지 중에서도 유넷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이 유넷 파생 모델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그멘테이션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유넷이라는 논문을 읽어보고 이 유넷이 뭐하는 애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파생 모델들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뭐고 어떠한 내용들이 좀 중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 자체가 우리가 원본 사이즈랑 동일하게 우리가 피처 맵이 생성이 된다. 그래서 아래 이제 H 곱하기 W 곱하기 이 C는 클래스의 개수입니다. 클래스의 개수만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높은 확률이 선정이 되는 그런 픽 클래스를 골라가지고 색깔을 칠해주면 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이 이미지 자체에서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그 연산의 특성상 이미지 사이즈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로 패딩을 걸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줄지는 않지만 정보가 좀 손실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모델들은 제로 패딩 안 걸고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이 이미지를 인터폴레이션해서 키우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아까 풀링이라는 기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 자체가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원본 이미지랑 똑같은 사이즈로 피처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이즈가 줄죠.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적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업샘플링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기법 자체는 모델들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대부분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코더 파트예요. 네, 인코더 파트에서는 어떤 거를 하냐면은 이 인코더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사이즈가 줄어든 그런 피처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그러니까 HW 이제 뭐 3이라는 이미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여기 나오는 아웃풋 이제 피처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보면은 뭐 32분의 H 32분의 W 거기 뭐 1024 뭐 이런 식의 피처맵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본 사이즈보다 좀 더 줄어드는 이유는 피처를 추출할 때마다 사이즈를 줄이지 않으면 메모리가 감당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 피처 다운스케일링을 안 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피처 임베딩을 하는 과정. 그리고 우리가 이 F를 가지고 이제 디코딩이라는 거를 이제 수행을 해요. 네, 디코딩은 뭐 하는 단계냐라고 보면은 여기는 피처 추출은 이 앞에서 다 했어요. 이걸 가지고 마스크를 재구성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이 마스크는 결국에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측 결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요런 것들이 우리가 시멘틱 마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마스크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이 마스크는 그냥 뭐 M이라고 해볼게요. M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H 곱하기 W 곱하기 EC 클래스 개수입니다. 이 클래스 개수만큼의 피처맵을 생성을 하는 애다라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다운 스케일링, 샘플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은 뭐 스케일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예. 그 다음에 이 피처맵을 이제 결국에는 이 피처맵은 원본 이미지에서 특징들을 다 추출해낸 애들이에요. 얘를 가지고 원본 이미지만큼 다시 늘리고 거기서 우리가 확률 분포를 만들어내죠. 이러한 과정, 즉 사이즈를 늘리는 과정입니다. 얘는 우리가 업샘플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보면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유넷의 기본 구조이기도 하고 FCN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세그넷이라는 모델들이 이런 구조를 채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를 추출을 하고요. 이 추출한 거를 디코딩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를 맞추고 확률 분포를 생성하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넷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더하고 디코더하고 이제 브릿지를 놔가지고 컨캣네이션을 이제 하거든요. 얘를 왜 하냐라고 이제 하면은 결국에는 인코딩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사이즈가 점점 줄잖아요. 그래서 이 원본 이미지에서 갖고 있는 공간 정보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체 이미지 상에서 여기 있던 물체가 사이즈가 줄어들면은 뭐 대충 여기 가운데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처에 대한 특징들이 잘 나오기는 하지만 이 원본 픽셀에서, 원본 이미지에서 이 픽셀의 위치 정보에 대한 것들이 다 날아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캣네이션이라는 피처 퓨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인코더에서의 이제 피처 맵을 디코더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원본의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보존할 수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파트, 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코더는 특징을 추출하는 파트다. 디코더는 원본 이미지만큼의 이미지를 복원하는 그런 파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운 샘플링, 업 샘플링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업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언플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이런 용어는 많이 안 쓰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디컨볼루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정확히는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직접 구현을 하시다 보면은 특히나 유넷 같은 경우 직접 구현을 하시다 보면은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하는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업샘플링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폴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미지를 그냥 확대를 하면서 이 빈 공간을 결국엔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채우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미지, 원래 픽셀이 있어요. 이거를 4x4로 늘린 다음에 똑같은 녀석을 채운다 라는 방식은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 기법이다. 아니면은 이제 뭐
0으로 채우는 뭐 제로 인터폴레이션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선형 변환으로 쳐가지고 선형적으로 바꾸는 뭐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 기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정보가 다 날아간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늘려봐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샘플링을 하면서도 새로운 정보 아니면은 공간 정보를 다시 매핑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러너블한 파라미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러너블한 업샘플링 기법을 우리가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업샘플링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업샘플링을 할 때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느냐,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 기법들이 있어요. 그런 인터폴레이션 기법들은 그냥 단순하게 픽셀의 값을 선형적으로 늘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공간 정보를 복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은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복구는 아니기는 하지만 유출을 해낼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업샘플링을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러너블하게 학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간 정보를 재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저는 이제 복원 추론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론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업샘플링 하는 방식은 컨볼루션이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방식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방식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한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업샘플링 기법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마스크를 만들고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사이즈를 줄이는 피처를 추출하는 파트 인코더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뒤에 원본 이미지만큼 이미지의 사이즈를 복원해주는 이런 파트들을 디코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넷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더해버려요. 얘를 이제 뭐 더해버려요. 이런 식으로 공간 정보를 보완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모델들은,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은 그래서 이제 2015년부터 2018, 19년도까지는 이런 모델들 개발하는 게 유행했어요. 어떻게 공간 정보를 보완해 줘야지 좀 더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잘 생성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 유행을 했고 논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유넷 그리고 퓨전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요 두 개의 논문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초창기에 어떤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복원을 하면서 공간 정보를 잘 보존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약간 아류작으로 W넷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U넷을 두 번 붙여가지고 W 모양이다 라고 해서 뭐 되게 그냥 비슷한 이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으로 뭐 V넷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아류작들이 많았는데 그냥 뭐 이런 것들 어차피 성능 안 나오는 거 지금 다 알려졌고, 요 두 가지가 그래도 성능이 제일 괜찮다라고 하면서 세그멘테이션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모델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추가적인 알파 모듈들이 들어간 그런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픽셀 바이 픽셀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태스크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각의 픽셀이 어느 클래스에 들어가는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경계 부분이 어떻게 포함이 될지, 이게 세그멘테이션의 요새 가장 챌린지한 태스크들이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가 나왔고, 요새는 이제 셈이라고 해가지고 또 메타에서 만든 최신 세그멘테이션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셈2 치면은 메타에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없나요? 데모. 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미지 인코더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재생이 되네요. 이미지 인코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디코더들을 가지고 통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포인트를 찍는 점, 그 다음에 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가는 점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그멘테이션은 인코더, 그 다음에 디코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셈 인코더 전체적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디코더는 여기 마스크 디코더가 존재해서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셈 같은 경우에는 요새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그멘테이션에 관심이 있다, 특정한 물체들의 모양이나 경계를 특정적으로 찾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디텍션보다도 좀 더 챌린징한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애고, 그 다음에 디텍션이에요. 네,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아웃풋으로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박스의 x, y 좌표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박스의 높이와 가로 길이를 아웃풋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박스가 어느 클래스에 속하는지 그 확률을 나타내줘요. 네, 그래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이 클래스예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함과 동시에 물체의 위치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직사각형을 만들어낼 때 점 하나를 왼쪽 위 좌표라고 두면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만들면 우리가 박스 하나 만들 수 있죠. 사각형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은 간단하게는 점의 좌표,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 그리고 클래스, 이 확률입니다. 확률을 나타내는 그런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은 박스 코디네이트예요. X, Y, W, H 요 네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박스를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에 대한 확률, 요 두 가지를 만들어내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맥스를 사용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이랑 똑같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하지만 요 박스를 예측할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리그레션이랑 비슷한 방식을 채택을 해요. 그래서 진짜로 실수 값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원래 이미지가 뭐 W와 H만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갖고 있으면은 이 값을 나타낸다라기보다는 이 x는 뭐 0.1, 뭐 y는 뭐 0.2, h는 뭐 0.5, 그다음에 뭐 w는 뭐 0.2, 뭐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 한 300바이 300의 이미지가 있으면은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비율이에요, 비율. 전체 사이즈에 비해서 얘가 얼마만큼의 비율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한 번은 얘를 환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300바이 300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0.1은 10%예요, 10%. 그래서 30픽셀 정도. 이 X가 30픽셀, Y가 20픽셀. 그래서 대충 한 요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가로 길이는 150픽셀이고요. 왜냐면은 300 곱하기 0.5 하면은 150이죠. 그다음에 300 곱하기 2 하면은 뭐 60이죠. 그래서 뭐 한 가로 길이 절반에 뭐 가로 길이 5분의 1 정도, 20%. 요렇게 박스가 그려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는 실수값을 나타내면서 0에서 1 사이에 리그레션을 수행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측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점이 0.5에 찍혔어요. 근데 가로 길이가 한 0.7이에요. 그럼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박스가 이상하게 예측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클리핑을 해서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박스와 이 박스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그런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와요. 이거 말고도 이제 RCNN 계열 같은 경우에는 로스가 여러 가지 나오기도 하고요. 요새 나오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로스를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개. 박스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박스의 클래스에 대한 정보, 이 두 가지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태스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분포를 가지고 KL 다이버전스 기반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가장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요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이 코디네이트 확률 분포를 나타낼 때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긴 하지만 이 코디네이트를 나타낼 때에는 L2로스 같은 걸 가장 많이 써요. 그래서 리그레션이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에 대한 예측은 여러 개의 박스가 동시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박스 자체로서 예측을 하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리그레션이라는 태스크 자체는 되게 하드한 태스크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디네이트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게 바로 앵커라는 기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박스를 무작위로 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있으면은 박스가 나타날 구역에 대해서 미리 구역을 나눠 놓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그리드, 2번 그리드, 3번 그리드 이런 식으로 XY가 나타날 수 있는 고정된 점을 나타내고요.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매핑을 시켜주면은 좀 더 리그레션 태스크 자체에서 코디네이트 오차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즌 자체를, 영역 자체를 나타내는 방식을 앵커라는 기법을 도입을 해서 빠르게 그리고 좀 더 간단하게 태스크를 수행한 애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RCNN이라는 이 디텍션 태스크에서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RCNN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이제 가능한 영역들을 미리 나타내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기반으로 얼마만큼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확률이 나타나는지 이거를 따로따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을 컨브넷이라는 데에다가 넣고요. 얘를 이제 여러 가지 클래시피케이션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얘를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RCNN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이 박스에 대한 코디네이션을 계산하는 파트, 그 다음에 박스의 클래스를 계산하는, 우리가 클래스에 대한 확률을 계산하는 파트가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엔드-투-엔드 모델은 아니었었지만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가지고 통합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뭐 요런 아웃풋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을 또 다르게 수행을 했던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 RCNN은 말 그대로 이 코디네이트를 만들어내는 파트가 너무나도 느렸어요. 그래서 Fast RCNN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좀 더 빨라졌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RCNN 계열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Fast RCNN이 있고 뭐 Faster RCNN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CNN 뭐 요런 이제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리즌 제한하는 거랑,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를 제한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 박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다르게 수행하는 거, 요거를 이제 파이프라인을 분리해서 수행한 그런 계열이 있었고요. 근데 요거는 좀 느리기 때문에 요새 많이 사용을 하는 게 욜로라는 모델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욜로가 V8까지 나왔나요? 좀 더 나왔나요? 이게 처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1, 2버전 그리고 3버전을 가장 많이 쓰다가 요새는 뭐 8버전, 9버전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모델이 두 가지 파이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RCNN 계열의 어떤 디텍션 네트워크, 그 다음에 욜로 계열의 어떤 모델 네트워크, 이 두 가지가 따로 발전했어요. 두 개 다 성능이 좋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에 따라서 이 디텍션을 많이 사용하면은 이 두 가지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ast RCNN 같은 경우부터 이제 좀 더 디텍션이라는 게 리얼타임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디텍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새는 리얼타임이 가능하냐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얼타임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 예측이 15프레임 정도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초에 15개의 예측이 나오게 되면은 그래도 리얼타임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하니까, 이 디텍션은 요새는 그냥 성능이 너무 좋아요. 성능 자체로만 보면은 거의 99%가 찍히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디텍션을 리얼타임으로 가져와서, 이게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물체를 다 구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얼타임이라는 태스크의 디텍션은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즌을 제한하는 방식,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박스를 치고 이 박스들을 구분을 하는가에 대한 방식을 이제 좀 설명을 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디텍션이 좀 더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두 가지 모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CNN 계열, 그 다음에 욜로 계열. 요 두 가지 논문을 보시면서 욜로는 그냥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뭐가 추가가 되긴 하는데 뭔가 기술적으로 혁신이 있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욜로 한 버전 4까지는 그래도 되게 재밌는 모델 그 모듈들이 좀 추가가 돼서 실시간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이제 성능 자체는 올랐고 그 이후에 얼마나 빠르게 탐지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욜로 버전 4라든지 아니면은 ICNN 계열들 논문을 읽어보면은 정확하게 디텍션이 뭐하는 태스크구나 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정도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ICNN을 비교를 해서 Fast ICNN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뭐 이 정도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aster ICNN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에는 리즌을 제한하는 방식 자체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CNN 계열은 그냥 그 태스크가 명확하거든요. 박스의 코디네이션을 제한하는 파트, 그 다음에 클래스를 제한하는 파트를 분리를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 것이냐 요거를 이제 계속 발전시켜 놓은 단계가 이 ICNN 기반의 모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스들을 제한을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합쳐가지고 물체를 하나의 동일한 물체로 만든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델 스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궁금하시면은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디텍션이라는 태스크가 이제 박스를 제한하는 거,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같이 수행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유행을 하는 게 RCNN 계열, 그다음에 욜로 계열의 SSD도 이제 디텍션 모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디텍션을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세 개 논문을 읽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이 어떠한 태스크인지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주니까 근데 요새는 그냥 결국에는 얘를 가지고 리얼타임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쌤 보여드렸잖아요. 쌤 같은 경우에도 디텍션을 통합하는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디텍션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Fast ICNN은 이제 뭐 나와 있고, 뭐 마스크 ICNN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ICNN 계열의 모델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요새는 그냥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하고서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 컨벡스 알고리즘 적용하면은 박스 그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하고 디텍션을 통합하려는 시도도 이제 있긴 한데 일단 너무 느려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통합하는 게 어렵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요새 시도를 많이 하려고 있는 게 쌤이에요. 그래서 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디텍션 박스에다가 캡셔닝을 같이 넣어가지고 누구는 뭐 하고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있고 누구는 뭐 하고 있고 이런 랭귀지 모델들하고도 결합이 요새 많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전 랭귀지 모델을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비전 쪽에는 크게 세 가지 태스크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 태스크 중에 어떤 거랑 결합을 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비전 파트에도 이제 디텍션도 그렇고 세그멘테이션도 그렇고 클래시피케이션도 그렇고 인코더가 이제 있어요. 그 다음에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제 인코더들이 되게 많잖아요. 인코더들을 두 개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피처 얼라인을 맞추는 그런 요새 태스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비전 랭귀지 모델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 비전에 있는 인코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얘네들을 어떻게 결합을 할지 이게 디코더는 결국에는 이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피처를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과 랭귀지의 인코더만을 가지고 결합하려는 시도가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캡셔닝 같은 경우에도 뭐 요거는 이제 LSTM 같은 가장 간단한 인코더를 좀 사용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코더 단에서의 피처 결합, 이거를 디코더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디텍션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뭐 좀 더 이제 뭐 3차원 디텍션도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태스크, 특히나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는 아예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을 하나 가져와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 랭귀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랭귀지 파트가 아예 그냥 시그널로도 변환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그널, 랭귀지, 비전 모델 요새 어떻게 통합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논문을 한번 가져와 볼 테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비전에 있는 태스크 3개는 꼭 기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